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이제 어느덧 여름 휴가 시즌인데요. 조금 지났죠. 저희도 좀 늦었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휴가 시즌 맞이해서 특집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2020년 휴가 중에 읽을 책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들 올해 휴가에는 어떤 책 읽으실 계획이신가요?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휴가 가시나요? 네, 가야죠. 가시나요? 휴가를? 저는 휴가를 안 갑니다. 네. 원래 안 갔습니다. 여름 휴가란 무엇인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휴가란 무엇인가? 휴가 가기도 좀 그렇지 않아요? 시국이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요. 어디 돌아다니기도 간다고 해도 또 약간 조심스럽고. 그렇죠. 저희 뭐 사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년에 한 번 저희 비아 멤버들이랑 워크숍을 가거든요. 네. 네, 그게 저희 휴가입니다. 네. 가면 독해하고 그러시지 않아요? 네. 1년에 내년에 낼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죠. 진짜 워크숍이네요. 네. 일하시네요. 어쨌든 그래요. 휴가 뭐 다 가지는 못하시지만 네. 그래도 그러면 뭐 여름에 올여름에 읽을 책 네. 어떤 책들 들고 나오셨나요? 누구부터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제가 좀 가장 가벼워 보이니까는 두께는 제일 두꺼워 보이고. 네. 네. 근데 제가 너무 여태까지 소개한 책들이 좀 너무 진지해 보이는 책들이어가지고 네. 너무 그런 좀 가벼운 책이 없나. 네. 그래서 가벼운 책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종 막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글 잘 쓰는 작가들에 대해서 좀 네. 소개를 좀 네. 해달라, 가르쳐달라. 그런데 세상에 저는 글 잘 쓰는 사람은 너무도 많은데 네. 글을 제일 재밌게 쓰는 사람은 저는 이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에선 제가 보기에는 하루키 에세이가 제일 재밌는 것 같고 맞아요. 네. 너무 웃겨. 그 영미권에서는 저는 이 빌 브라이슨이 제일 재밌게 쓰는 작가라고 저는 거의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 살림에서 예전에 나온 빌 브라이슨의 발칙한 영어 산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두께가 680페이지예요. 그래서 다들 이게 다들 보시면은 이걸 도대체 어느 세월에 본단 말인가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빠져들게 됩니다. 이게 정말 미국 역사를 미국 영어의 어휘를 이렇게 익히면서 동시에 진짜 웃기면서 미국 역사의 어떤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과 이상한 면과 황당한 면을 모두 다 익힐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용성이 높은 잡지식이 계속 발생하면서 그 영단어도 공부하는 굉장히 이중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이디엄 같은 거를 다루나 봐요. 이디엄 같은 것도 다루지만 뭐 하여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원래 빌 브라이슨이 조금 원래 빌 브라이슨이 좀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엄청 잘 느려 쓰는 작가거든요. 뭐 세상 거의 모든 것의 역사 뭐 네. 이런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빌 브라이슨이 또 기획문 엄청 웃기게 쓰거든요. 맞아요. 네. 무조건 웃깁니다. 네, 무조건 아무 책이나 골라도 네. 무조건 웃기다. 일단 웃겨요. 일단 웃기는데 막 이게 제가 보기엔 영국 사람들보다 영국에 대해서 더 잘 묘사하는 것 같고. 맞아요. 미국 사람이에요? 네, 미국 사람이. 아니 실제로 근데 영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미국 사람 원래 영국 사람이 약간 네. 미국 사람 그런 거 아시죠? 약간 약간 좀 근데 너는 영국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미국인이다. 약간 이런 최고의 칭찬. 그래서 그 빌 브라이슨이 또 막 어디서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 관한 글을 쓰는데 뭐지 그 미국 우체국에 대한 찬사인가? 그거 너무 웃겨. 네, 진짜 하여간 뭐랄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웃깁니다. 그냥 이루 말할 수 없고 저는 올해 여름에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이 꿉꿉한 걸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럴 때 진지한 독서가 힘들고 네. 하지만 뭔가 그래도 책을 좀 읽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마음 편하게 이 책을 보시면서 지식도 쌓으시고
또 정말 웃기는 글을 제가 보기에는 진짜 어떻게 웃기게 쓰는 것인가. 글의 위트라는 건 무엇인가. 근데 본다고 흉내내기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렇죠. 뭐 흉내 이건 일단 많이 알아야 돼요. 빌 네. 브라이스는 일단 엄청 잡박한 사람이고 박식한 사람이고 음. 하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이거 통해서 영어 공부도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여름을 이걸 보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더럼대학교 총장이었어요. 근데 저희 소개해 보니까 아, 그래요? 미국 사람인데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런 이력을 잘 그런 몰라. 이력은 잘 안 나오고요. 잘 몰라. 네, 저는 그냥 재미없는- 진짜 이거는 네. 내용만 재미없는 아는 이력은 안 사람. 넣는군요. 저는 이게 신학자한테만 그런 이력 신경 쓰지. 뭐 에세이스트가 뭐 더럼대학 총장이었건 저한테 빌 브라이스는 그냥 웃긴 에세이스트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너무 지적이고 재밌는 에세이. 근데 여기 그- 살림 평가에 따르면은 더 타임스로부터 현존하는 가장 유머러스한 작가라는 평을 듣는. 근데 제가 원래 아시겠지만 출판사들이 사기 많이 치고 이런 평 제가 저도 잘 안 믿는데 이건 진짜 진심 맞는 것 같아요. 영미권에서는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웃겨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뭐 보신 분 별로 없겠지만 별의별 평에 그 벤틀리아트 책 맡아가지고 네. 할 때 한 줄 평에 빌 브라이슨 썼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 맞아요. 생각에 회심한 빌 브라이슨이 썼다면 이런 책이 됐을 거다. 왜냐하면 되게 누가 이렇게 벤틀리아트 읽으면서 신학자인데 이렇게 글을 재기발랄하게 쓰나? 이런 생각을 했고 재기발랄 했을 때 저한테 딱 떠오르는 사람이 빌 브라이슨이었어요. 그래서 재기발랄하면 빌 브라이슨. 그 딱 바로 연결되는 네. 네. 아주 즐겁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우리 간단하게. 휴가는 빨리 네. 네. 다음 또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쭈님은 저와 생각하기 아주 진지한 책을 골라가지고. 근데 저는 근데 제가 읽으려고 진짜 이번 여름에 한번 읽어야겠다 생각 든 게 네. 책 제목이 조로아스터 교회 역사라는 책이에요. 조로아스터. 네, 조로아스터 교고 그 메리 보이스라고 저도 사실 이분 정식 이름 이번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저자 소개를 보니까는 이분이 그러니까는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에서 매년 종교 분야 연구에 탁월한 공헌을 한 연구자한테 메리 보이스 이름을 딴 보이스상을 수여한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권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이 책이 이름 뜨냐면 일단 고전이네요, 그러면? 네, 고전인 것 같아요, 이 책은. 네. 근데 진짜 저는 이 책 왜 골랐냐면 표지가 일단 되게 이뻐가지고 눈에 띄기도 했고 전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건 사실 거의 없어요. 짜라투스트라밖에 네, 모른다. 짜라스트라스를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분은 난 이렇게 말했다. 그래가지고 니체인데 아시겠지만 그 책 막상 읽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갑자기 막 짜라스트라스가 뛰어나갔다가 돌아왔다가 신이 죽었다. 말하면서 하여튼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저 되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저는 그런 거죠. 인터넷 서점에서 그 미리 보기 있잖아요. 미리 보기를 보다가 되게 제가 요 부분을 읽어드린 걸로 해서 그냥 이렇게 이 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조로아스터교를 떠올릴 때 흔히 떠오르는 개념을 몇 개 나열해 보면은 최고신 아후라 마즈다만 인정하는 유일신론, 성과 악의 극명한 대립을 강조하는 이원론, 불을 숭배한다 하여 배화교, 최고신과 인간을 잇는 존재인 천사, 그러니까 아메샤라고 하는데, 그리고 아메샤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벌어진 최후의 심판, 불교의 팔정도를 연상하는 바른 생각과 행동에 관한 교리 등등이다. 이거를 그리고 뭐 기독교는 실상 조로아스터교에서 핵심 교리를 거의 다 빌려왔다는 과격한 주장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근데 이 다음 말 재밌어요. 그러나 저자의 주장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 종교에 대해 알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개념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모골이 섬뜩해질 때가 있다. 열거한 것들은 사실 일말의 진실보다 훨씬 큰 오해를 품고 있다. 예컨대 유일신론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분명히 독자적인 신들이 존재하므로 유일신교는 아니며 이원론이지만 악에는 성과 같은 실체를 부여하지 않기에 확고하게 비대칭적인 이원론이다. 그렇구나.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처럼 시장의 우상이나 극장의 우상 아래 가려진 종교나 사상도 드물 것이다. 저자 메리 보이스는 방대한 4권의 저작을 통해
이 우상들을 걷어내는 과업에 도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리즈 4권 중에 첫 번째 책인데,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조로아스터교에서 대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게요. 이원론. 가장 유명한 이원론이죠. 네. 네. 그리고 유일신론이다. 그래서 이게 뭐 유대교나 아니면 이런 악은 실체가 없다고 하는구나. 어. 그런지 몰랐네. 그거는 네. 기독교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오해고 여기 되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책 중에서 저는 그거 배화교 어. 아니었나요? 말하면서 막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불을 숭상하지는 또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을 되게 중요시 여기긴 하는데 불을 숭상하지 않고 그리고 보면은 이 골 때리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면은 조로아스터교가 그렇게 잘 안 알려졌을까 했더니 서구에서도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행해진 지가 200년밖에 안 됐대요. 그 이유가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연구하려면은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성서집이라고 해서 집합적,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성경 같은데 아베스타라고 하는 분 책이 있대요. 그 책을 해석하는 걸 기반하게 되는데 18세기 후반까지 그 조로아스터교 공동체 밖으로는 그 책이 나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실 무슨 말이냐면은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연구가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잘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되게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거 관심 많잖아요. 사실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런 관심에서 네, 저는 그래서 조로아스터교 역사를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서 했는데 이 책이 입문서가 아니에요. 저 보면서 처음에는 근데 민음사에서 이렇게 두껍게 해서 나왔다는 게 또 참 새롭네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이게 입문서가 아니구나 생각이 든 게 일단 아시겠지만은 학술서의 기준 중에 하나가 앞에 약어들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뭔가 좀 위험한데 좀 위험한데 하는데 일단 이 책에 약어가 나와요. 딱 보는 순간 좀 아니다. 여기 앞부분을 보게 되면 약어표 있죠. 근데 문제는 약어표 자체가 제가 전혀 모르는 용어 자체가 이게 그 고대 이란어, 그러니까 이란어나 뭐 그때는 페르시아였죠. 페르시아에 대한 용어이기 때문에 연구서나 아니면 또 말을 해도 전어에 대한 얘기를 해도 정말 다 처음 들어보는 전어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만만치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책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역자가 되게 재밌어요. 역자가 공원국이라는 분인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번역할 때 파미르 고원의 어느 민박집에서 마지막 역자 서문을 써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10년 동안 중국하고 이제 그걸 여행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이제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을 연구하고 했던 현장형이셨던 거죠. 이분도 이력도 되게 특이하고 민음사 블로그 가게 되면 공원국 이분이 쓴 한 5개나 6개 정도 되는 역자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이분도 글도 되게 재밌게 쓰시거든요. 본인 저서도 있으신 거예요? 네, 저서도 좀 몇 권 쓰셨어요. 보니까 뭐 유라시아 신화 기행, 뭐 여행하는 인문학자. 야, 엄청 부러운 사람이네. 그러게요. 여행 다니면서 좀 사신 것 책 같은데요, 써서 돈 버는. 느끼는 필이 좀 부모님 재산 좀 있으신가 본데요. 아니 진짜 이런 말도 근데 그 블로그 글 가면은 번역 만약에 다른 걸 먹고 살 길이 있으면 번역이 정말로 축복받은 어떤 그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렇다고 이분이 아주 이렇게 부유하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뭐 또 그런 삶을 선택하시는 요- 분들이 요- 있는 욜로 거죠. 하시는 건가요? 네, 아주 욜로 하시는 그런 분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꼭 구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이게 다를 것 같은데 좀 진지하게 이쪽 분야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은 읽으셔도 전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 앞부분 읽으면서 제가 아는 말 단어 하나 나와서 정말 너무 반가웠어요. 뭐냐면은 그 이분이 번역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번역하려고 했던 하나 되게 유명한 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책이 번역돼서 너무 반가웠다. 그 책이 뭐냐면은 일명 아넷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구약과 관련된 고대 근동 선집이요. 그래서 고대 근동 문화 선집인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몇 년에 나왔죠. CS에 나왔는데 그 책을 자기가 번역하려고 했다고 왜냐하면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대 근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상당수가 되게 2차 문헌이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영어를 다 잘하시긴 하지만은 아넷이 번역된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문헌을 안 읽으신 거예요. 안 읽고 이제 2차 문헌 한 거고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2차 문헌 아니고 예, 다들 보면 이렇게 2차 문헌, 2차 문헌, 2차 문헌.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얘기 자체가 사실 문헌 자체가 거의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는 좀 많이 멀죠, 그죠? 그렇죠. 저희랑은.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바꿔 말하면은 조로아스터교를 되게 신봉했던 니체에 대한 것도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를 니체 연구자 하신 분들이 가장 마지막에 읽으라고 하는 이유를 전 조금 이해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독교 문헌도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번역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번역 그죠? 열심히 우리는. 네. 하여튼 글은 이분 글 자체는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고 네. 여기에 처음에도 말씀하신데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학자로서 굉장히 성실하게 논증을 하세요. 자기 주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뭐 그냥 허투루 넘어가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하는 뭐 방식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좀 배우실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저는 또 한번 읽어보려고 도전해보려고. 또 엄청 새로운 책을 들고 나오셨어요. 휴가 때 이렇게 조로아스터교에서. 여름에 한 번쯤 읽어야 돼요. 네. 네, 저희 여 기자님도 어떤 책 들고 나오셨나요? 저는 그 아무래도 휴가다 보니까 음. 정보 습득 위주의 어떤 좀 어려운 책보다는 소설을 2권을 갖고 왔는데요. 아하. 요즘에 되게 핫한 작가분들, 그 여성주의 작가분들인데 여성의 시각으로 그 여성 주체적인 어떤 시각으로 소설을 써 내려가시는 분들이라 요즘 제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도 진짜 이분들이 최고다. 이분들 책 무조건 읽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한 분은 이제 정세랑 작가님이시고 한 분은 강화길 작가님이세요. 네. 정세랑 작가님 책은 시선으로부터라는 책을 들고 나왔고 강화길 작가님은 화이트호스라는 책을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사실 뭐 아직 안 읽었기 때문에 제가 뭐 소개하고 막 그러기는 좀 그런데 시선으로부터라는 책은 이제 정세랑 작가님 책은 이제 시선이라는 그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그분으로부터 이제 3대로 이어져 나오는 그 여성들, 그러니까 할머니, 엄마, 딸, 이 3대가 이제 한국 사회 20세기를 관통을 하면서 어떻게 주체적 여성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림.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가부장적 체계 안에서 물론 고통을 받지만 어떤 객체로서 살아갔던 기존의 어떤 익숙한 여성상이 아니라 정말 가부장적인 체계를 벗어나서 여성이 가장이 됐을 때 보일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주체적인 그런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네. 화이트호스 같은 경우에는 강화길 작가님 책이 되게 무서워요. 이분이 글을 굉장히 서스펜스하게 쓰시는 분이에요. 스릴러예요 거의. 네, 그러니까 여성이 느낄 만한 그런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부분에 진짜 몰입감 있게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조금 읽었는데 네. 이 화이트호스라는 단편집에 서우라는 단편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택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뭐 스포를 할 수 없으니까 조금만 얘기를 드리자면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근데 그 동네가 정말 안 좋다고 소문이 난 동네예요. 막 흉흉한 동네고 사람들 다 가기 싫어하는 동네고. 근데 택시를 타고 들어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라 여성들이 이제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택시 안에서 이제 기사와 그 승객 간의 어떤 그 눈치를 보고 막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반전도 들어있고 진짜 막 남성인 제가 읽는데도 막 숨이 막혀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럴 정도로 되게 서스펜스한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굉장히 재밌어요. 강화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작가상 있죠. 이번에 2020년 젊은 작가상 대상을 타신 분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각광받는 분이세요. 정세랑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SF 소설가로 또 유명하셔서 뭐 목소리를 드릴게요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쓰셨는데 되게 좀 여성주의적인 좀 밝은 면, 재기발랄한 그런 글들을 쓰신다고 한다면 강화길 작가님은 되게 무섭고 좀 진짜 구조적으로 여성이 겪고 있는 은폐된 어떤 폭력 네.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 속에 녹여내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2권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하. 저희한테 굉장히 젊은 피가 수혈된 것 같은. 그러니까요. 저는 막 그 아까 쏭님이 막 주체적 여성의 3대사 그러면 서희
나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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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적 여성하면 자고로 토지죠. 이런 거 이제 3대에 걸친 오늘 딱 들으는 게 토지. 뭐. 아니면은 그 박완서 작가님 그 누구지 그 개성 그 인삼 이야기 인삼 그 집안 이야기. 미망. 맞아 미망. 저희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근데 옛날부터 여성 작가분들은 그런 거 항상 많이 항상 다뤘어요. 주제적인 그 여성의 가장이 되는 상황. 네. 여기서는 유쾌하게 그리셨다니까 어떻게 그리셨을지가 어떻게 그리셨을까 싶은데 대체로는 이제 굉장히 고단하고 그렇죠. 지난하고 그렇죠. 정말 보통 그렇게 네. 그려지잖아요. 네, 여성이 네. 가부장제도 안에서 음. 굉장히 피해자적인 시각으로 그려지는데 객체로 그려지는데 정세랑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들이 다 굉장히 통통 튀고 개성 있고 그 가부장제를 이제 뚫고 나가는 어떤 그 여성의 그 재기발랄함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요즘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또 그분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작가님이세요. 네. 그렇군요. 근데 박완서 작가님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전쟁통에서 본인이 견뎌내셨으니까. 네. 박경리 선생님. 박경리 선생님 당연하지. 마찬가지죠. 그거 진짜 전쟁. 사위를 그럼. 깜빵 보내고 네, 아무튼 정세랑 작가님, 네. 강항일 작가님. 네. 지금 강항일 작가님 보니까 두 분 다 보니까 저희보다 나이가 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 진짜 뭐 우리 나이 때에서 이제 막 이상문학상 받고 막 이러는구나. 그렇죠. 예, 맞아요. 젊은 작가상 받고 막 동인문학상 노리고 막 그렇죠. 그런 걸 보다. 그리고 요즘에 여성 작가분들이 굉장히 활약이 네. 많이 근데 하시죠. 제 기억에 따르면은 그 소위 90년대 3대 트로이카 이후에는 계속 여성 작가들 맞아요. 그게 오히려 조금 그렇기도 해요. 약간 불균형하게 남성 작가들이 좀 많이 없게 됐죠. 문학에서는. 은희경, 신경숙, 공지영 요 3대 그러니까 비문학의 남자 필진들이 있고 네. 문학 안에는 예전에는 많았는데. 예전에 많았죠. 네. 근데 좀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좀 힘들더라고요. 남성 작가분들의 글들은 읽다가 턱턱 걸리는 지점들이 생기기도 하고 좀 뭐랄까요? 그래서 잘 안 찾게 돼요. 남성 작가들은 잘 안 찾게 되고 여성 작가들의 글이 좀 편하고 근데 편하기도 하면서 또 저는 남성의 입장에서 굉장히 또 읽으면서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지점들이 또 오히려 있기 때문에 더 읽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강화길 작가 이번에 젊은 작가상 대상 받은 음복이라는 단편 소설을 보면 제사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부부인데 제사 이제 그러니까 시댁을 가는 거죠. 시댁을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이제 일들을 여성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그 며느리의 시각으로 보여주는데 이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눈짓 한 번으로 일어나는 분위기의 그렇죠. 전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잘 그리시는구나.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무섭지. 그런 것들 진짜 섬세하게 포착하시는데 정작 이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막 음식 나오면 맛있게 먹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렇죠.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다고 보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네. 연애할 때도 뭐 남자 잘 모르죠. 뭐 여자가 이렇게 뭐 비가 넣어서 소개통을 나한테 삐진 상태다 그러면 나는 맛있다. 네. 아니 모든 비가 넣어져 메시지에 뭐 둔한 게 그런 얘기 했었어요. 막 이렇게 누구 어떤 저 여자 후배하고 얘기하다가 남자들은 진짜 그러니까 그 문제의 기준이 여자들이랑 진짜 다른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뭐 때렸거나 그렇죠. 뭐 알코올 중독이 됐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강간을 했거나 뭐 그런 정도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되는 권력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러니까 여성들은 모든 상황에 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그 권력 관계가 막 있으니까 촘촘하게 그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남성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불균형한 좀
구조들을 잘 포착해서 보여주세요. 그런 것들이 서스펜스를 느끼게 하는 거죠. 와 이거 대박이다. 아유 듣기만 해도 엄청 무섭네요 지금. 네. 아주 공포스럽습니다. 무섭다는 게 이게 확실히 네. 남자들은 무섭다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는 사실 음복이라는 거를 지금 말씀해 주셔서 잠깐 봤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약간은 뭐랄까 그냥 좀 이해는 되는데 감정이 전달되진 않아요. 근데 뭐 계속 남자들은 농담거리가 될 것이고 예전에 하필이면 또 속 문제 걸려가지고 이제 다 잘렸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미디였던 루이 CK가 남자들한테 걱정거리가 뭐 있냐고 심장마비밖에 없다고. 남자들한테 싸우는 건 해봤자 막 뼈가 부러지고 뭐 이런 거지만 여자들은 영혼에 스크래치를 낸다고. 여자들은 상처를. 그러니까 제가 독자로서도 조금 부끄러울 때가 소설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여성의 입장에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읽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다시 읽거나 뒤에 가가지고 해설해 놓은 걸 읽거든요. 문학평론가분들이. 그럼 그때서야 이게 왜 이 소설의 주제가 되는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때서야 이제 지각이 되면 되게 소름 돋으면서 부끄러우면서 막 다시 한번 읽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야, 되게 네. 제가 이런 또 남자분이 또 계셔. 권여선 세상에. 작가님을 제가 네. 제일 전국의 좋아하는 여인 여러분, 여인 여러분.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연애하고 계신가요? 네?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면 그 네. 권여선 작가님을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그분이 그 젊은 작가상 그 심사평에다가 강화길 작가의 소설에 심사평을 이렇게 다셨어요. 강화길이 여기까지 왔다. 그는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근데 저 그거를 보고 꽂혀가지고 와 이거는 읽으라는 거더니 그냥 그래서 읽었어요. 저기까지? 남성분들이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송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 네. 저희 코너 하나 만들까요? 송님의 뭐 여성 그쵸. 작가, 나의 여성 작가들. 아주 약간 느낌 이상한가? 아니 아무튼. 저도 뭐 거의 뭐 여성분들 글 좋아하지만 한국 여성 작가분들은 거의 허수경쯤에서 멈췄나? 저 허수경 작가 진짜 좋아해요. 너무 진짜. 좋죠. 허수경 시인 거의 영혼의 파트너. 아 정말. 지금 영어 파트너? 아니요, 허수경 시인이 네. 메모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어떤 분이 트위터인가 어디에서 이 시집을 허수경 시인의 시집에 대해서 이 시집을 무덤까지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세상에 그런 일이 이렇게 메모하신 거 보고 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셨다. 네, 진짜 허수경 시 진짜 좋아하는데 네. 그분이 이제 독일의 윈스터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시는 그쵸. 분이세요. 그분이 고향이 이제 저도 허수경까지는 아는 세대. 저는 그 세대가 마지막이에요. 사실 저도 허수경까지는 안 가요. 네. 그 후로는 그 후로는 뭐. 네. 되게 하여튼 엄청 외로움의 정서가 강하거든요. 그 글을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외로움으로 다른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해줘요. 그래서 제가 허수경 시인을 외로운 자를 위로하는 외로운 자라고 부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너무 돌아가셨지만 너무 좋죠. 계속 유고집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맞아요. 개천절 날 돌아가셔가지고 또 맞아요. 10월 3일 날 또 네. 기일에 맞춰서 또 한 권 나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제가 신경숙 작가님 그 허수경 시인에 대해서 뭐 쓰신 거 아시죠? 아시나요? 그 허수경 시인이랑 되게 친하셨어가지고 신경숙 작가님이 근데 그 이슈가 막 있으셨었잖아요. 그렇죠. 전에 네네. 이슈가 있으셨어서 그 이후로 뭐 쓰시지 않기도 했고 저도 뭐 딱히 찾지 않고 있었는데 그 허수경 시인 하고 그 이후에 그 허수경 시인하고의 회고담을 소설로 해가지고 나와서 그 창비 제가 그거를 하나 샀습니다. 뭐지?
개간지? 네. 네, 저도 되게 애정하는. 근데 그 이유는 잘 모른다는 여기. 네. 어쨌든 쏘님 덕분에 네. 저의 여성 작가 계보는 은희경에서 지금 마지막 저도. 춤을 추고 거의 끝났었는데. 저는 은희경 작가 그렇게 사진 보고 엄청 충격 받았었어요. 네. 제 기억 속의 은희경은 약간 40대 진짜 언제 언저리. 젊고 거기에서 저는 네. 이제 멈춰 있는 거죠. 근데 아내 상자로 얼마 이제 전에 파란을 이제 일으키고. 맞아, 네. 신간 나오시고. 새해 선물 막.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항상 그때 이렇게 되게 젊은 그 은희경의 모습이 저한테는 거기 멈춰서 약간 박제돼 있다가 네. 언제 은희경 작가님 이제 이런 얼굴이시구나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네. 김영하는 언제나 제 이 이미지가 무서운 게 김영하한테 맞아. 30대. 저한테는 김영하는 20대. 언제나 젊은 작가예요. 맞아. 그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이른바 문학 청년 마지막 시절에 제가 그치. 그 신학 공부 넘어갈 때쯤에 마지막을 읽은 게 그래, 김영하가 이제 은희경, 50대. 그때가 김영희 아랑은 내가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소설에. 이 사람은 대박이야라고 하는 게 천명관의 고래. 어.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어. 내가 한국 소설 치고 진짜 재밌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안 읽었는데 박민규 거 좀 재밌게 보고 이제 그러다가 재밌죠. 네. 저는 사실 한국 작가의 글을 잘 못 읽는 이유가 한국 작가에게 되게 재밌는 뭐 이렇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진짜 한국 작가의 무궁화꽃이 와 네. 무궁화꽃이 그러니까 한국 작가의 글을 읽다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인가 뭐 또 있었는데 그 예리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되게 가슴을 이렇게 찌르는 듯한 느낌들이 좀 있는 글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한국 작가의 글을 잘 안 읽었거든요. 그냥 오히려 그냥 세계문학 전집 같은 거 읽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제 송님께서 소개하신 거 보면은 그러니까요. 네, 좀 다시 봐야겠다 생각이. 간글 좀 메꿔야겠다 생각이 네, 들어요. 좀 이렇게 되게 죄송합니다. 네, 진짜. 별 세계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내가 한국을 살고 있는 남자인데 그러니까요. 좀 너무 딴 데서 놀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음복에서 얼마나 우리 같은 인간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있을까 진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정을 잃었기 때문에 네. 그 음복의 상황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니까는 뭔지 사실 좀 느낌은 와요. 그 미묘함들. 근데 그 미묘함을 몰라줬을 때 그 그러니까 여성, 그러니까 와이프가 가지고 있을 만한 어떤 그 서운함이라는 게 감정적인 서운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거예요 아마. 근데 좀 이해가 가네요. 이게 단순히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남편의 어머니가 또 그 며느리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들 또 그 시댁의 식구들이 하는 말들 그런 것들이 그럼요. 복합적으로 얽히니까 이건 정말 환장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걸... 뭐 아침 드라마도 나오고 계속 이제 아니 아침 드라마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 아니 그런 게 항상 중요한 주제니까 네. 항상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뭐 배축구고 때리고 이제 뭐 단순한 때리고. 고부 갈등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한 그런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진짜 정말 은폐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구조인지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의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건드려요. 또 누가 알겠습니까? 아침 드라마가 사실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걸지 그 구도를 배추로 승화시켜가지고 네. 아이고, 네, 저희 이렇게 다양한 책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송송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개몽시켜주는 굉장히 그 아주 핫한 작가들의 책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따님은 어떤 책을? 저도 사실은 휴가를 따로 생각하면서 골랐다기보다 그냥 최근에 저한테 있는 어떤 질문 때문에 이제 제가 최근에 그냥 읽은 책이에요. 근데 되게 오래된 책이고요. 출간된 지는 되게 오래된 책이고. 괜히 반갑네요. 오래됐다는 것이. 송송님 때문에 제가 주눅 들었어요. 나는 진짜 요즘 진짜 하나도 모른다. 막 이러면서 그러세요. 네. 맞습니다. 반가워하셔도 되는. 반가워하셔도 되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들고 나왔어요. 이게 출간된 지는 꽤 됐고, 그리고 이게 무라카미 하루키가 뭐 기본적으로는 소설가지만 뭐 에세이도 잘 쓰고 이거는 근데 이제 장르가 르포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1994년인지 5년인지 제가 지금 연도 정확하지 않은데 그때 이제 일본 그 지하철에서 있었던 사린 가스라는 거를 그렇죠. 살포했던 그 네.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뉴스 봤던 뭔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옴질리교. 그죠. 네. 옴질리교 사람들이 이제 그 사린 가스를 살포했던 사건 이 그거에 대한 이제 르포예요. 그래서 언더그라운드는 그 거기 그 지하철을 이렇게 뭐 타고 가셨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일하고 계셨거나 또 뭐 그 근처를 지나가셨거나 이런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기본적으로는 그런 기록이고 그거 말고도 조금 있기는 한데 그런 기록이고 약속된 장소에서는 이제 그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하신 분들은 아니고요. 거기에 나오는 분들은 근데 이제 옴질리교에 몸담았었거나 지금도 몸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거거든요. 그 일단은 책 내용은 그렇고요. 제가 좀 추천하는 이유 이런 거를 굳이 얘기를 해보면 뭐 이렇게만 해도 관심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세대는 좀 약간 그 옴진리교의 그 교주 이시하라 뭐 어쩌고저쩌고 네네 그 사람이 뭐지 목욕물을 그건 좀 그 뉴스에서 목욕한 거를 신도들이 나눠 마신다고 그게 그걸 뭐 담아가지고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니까 그게 기억이 나요. 네. 그 교주가 왜냐면 그 이상하게 그 교주가 또 생긴 게 장난 진짜 아니잖아요. 정말 뭐랄까 약간 박광덕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은 약간 식기토모리 같은 또라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좀 이렇게 좀 그랬어요, 되게. 그 사람 목욕물 떼국물을 가지고 그걸 먹이게 하다니. 네. 저는 일단은 그냥 진짜 성실한 기록이에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중간에 끼어들거나 이러지 않고 거의 그냥 그 특히나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거의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그냥 아주 충실하게 그분들 이야기 하나하나를 60 몇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는 거고 심지어 그 옴질리교 신도분들의 이야기를 할 때도 거기에 뭔가 자기 의견을 그렇게 많이 담지는 않고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를 질문하는 정도? 거기에서 이제 그쳐요. 근데 오랜만에 그냥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런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제가 하루키 책 여태까지 읽은 모든 하루키의 책, 뭐 에세이, 소설 이렇게 다 포함해서 중에서 제일 단연 따뜻한 책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 태도 때문에 무슨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거를 정말 충실히 들어주고 그리고 성실하게 기록하고 그거에서 어떤 이래서 이랬겠지 막 분석하고 해석하고 막 거기다 억지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막 뭘 막 편 막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그냥 충실히 들어주는 그 들어줌? 그게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좀 반가웠어요. 그런 기록이 너무 희귀한 시대인 것 같고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약간 계기가 있었거든요. 이 책을 읽게 된. 그 저희가 방금 전에 그 옴질리교 뉴스 나오는 그 교주 이야기 막 하셨는데 한동안 저희가 신천지가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감염의 클러스터가 돼가지고 신천지 얘기가 엄청 나왔었는데 그런 이단 종교에 대해서 저희가 소비하는 방식이 항상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그 그쵸. 종교가 얼마나 이상한지, 얼마나 희한한 걸 믿는데 사람들이 또 그거를 막 따라하고 세상에 막 그 종교에 안 가려고 막 어디서 뛰어내린대. 아니, 그러니까 안 빠져나오려고, 뭐 상담 안 가려고. 막 그런 얘기들. 그리고 그 교주가 뭐 희한한 옷을 입고, 막 이상한 뭐 걸 먹고, 뭐 어쨌든 뭐 그렇죠, 그런, 네. 예, 그런 것들을 막 하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어떤 외신에서 이제 어떤 그 신천지 신도분 중에 여성분 한 분이 그 가정폭력에 시달리시다가 이제 투신을 하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선후 관계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분이 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그런 취약한 상태에서 그런 신천지에 가시게 된 건지 아니면은 뭐 그 신천지에 갔기 때문에 뭔가 그거에 대해서 가정폭력이 뭔가 시작이 됐는지 그거를 반대하시면서 그렇게 된 건지 그런 건 나오진 않았는데 전자겠죠 아마도. 그 보통은 이제 네. 취약한 상태인 경우가 많겠죠. 그게 꼭 아니더라도 네. 가정폭력이 어쨌든 그래서 근데 그걸 보는데 그냥 제가 또 같은 여성으로 남편한테 가족들한테도 있을 자리가 없고 자기가 어디 종교를 나름대로 찾아갔는데 거기도 자기 자리가 뭔가 이렇게 이 사회에서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었잖아요. 정말 그 종교를 가면은 뭔가 진짜 인간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막 시민사회에서도 자기 자리가 없고 그 종교도 뭔가 자기한테 완전한 그걸 주지 못하고 막 그렇게 했을 그 여성분의 너무 그게 그냥 진짜 짧은 한 줄이었는데 그게 계속 너무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뭔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좀 그 안에 계신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고 이제 근데 전혀 제가 그 종교를 그 종교 이단 그런 컬트 종교에 대해서 뭐 거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그분들이 진짜 저 주변에도 거기 그 종교에 간 가족분들이 받는 상처 이런 거 너무 알아요. 그런 그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주고 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지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돼서 그런 거 알고 그거를 이제 지지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나? 막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몰려서 한 명이라도 이런 상황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게 그렇게 해도 되나?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래서 언더그라운드보다 그 약속된 장소에서를 저는 먼저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너무 무겁죠. 어쨌든 예, 그런 이제 저 개인적인 계기가 있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이런 하루키의 이런 태도가 좀 진짜 위로가 됐다면 위로도 좀 됐고 그리고 진짜 좀 고민해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실은 더 인상적이고 더 주의 깊게 읽게 되는 건 아무래도 피해자분들 이야기기는 했어요. 그렇기는 했는데 조금 그 종교 안에 계신 분들 이야기 중에서도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그 하루키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조금씩은 달거든요. 근데 코멘트를 달기를 이런 제가 워딩이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종교에 있어야만 하는 어떤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 속에 있지 못하고 어떤 세상과 분리된 곳에서 자기의 종교 활동을 해야 되는 어떤 사람들도 성향상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여자분이라고 하면서 그분은 당연히 그 살인 사건에 가담했던 여자분은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신비 체험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유체 이탈 이런 것도 경험하고 그냥 종교 없이 혼자서 이제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그 움질리교를 만나고 자기가 그 종교에서 이제 뭔가 여기서 수양을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그 되게 청빈하게 생활하더라고요. 먹는 것도 되게 조금 먹고 엄청 이제 방 한 칸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생활하면서 계속 수양을 해나가면서 자긴 계속 수양만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빵 굽는 거 해가지고 빵 굽는 일 하면서 계속 수양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살인 사건이 터지고 본인은 약간 의아하고 이제 그게 사실은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거가 의아하고 예상도 못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상처죠. 그런 건데 어쨌든 그분은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몰랐고 뭐지 게링스 그 비서인가요? 그분? 괴벨스 비서. 괴벨스 비서. 네. 그 책도 진짜 네. 인상적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살인 사건 때문에 이제 그 종교가 거의 와해됐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거기서 완전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고서 자기는 이제 거기서 폭력적인 교의를 빼고 열심히 이제 다시 수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수양을 하면서 빵을 만들어서 예전에는 그 안에서 경제 생활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종교가 와야 되니까 경제 활동을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만들 줄 아니까 빵을 만들어서 팔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종교에 대해서 너무 경계가 심하니까 일본 사회 전체가 이제 경찰이 계속 와 있고 그러니까 빵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뭔가 계약을 했다가 생계 활동을 그런 걸로 할 수 없어서 이제 다른 그 옴질리교 신도들한테 빵을 파는 그래가지고 그 하루키 코멘트는 빵이 갖고 왔는데 맛있더라 이런 코멘트를 한 건데 근데 이제 그분 그냥 딱 한 명만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본인은 이제 자기 생계를 위해서 빵을 팔려고 하는데 거기다 뭐 자기가 독을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거나 생계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없고 이제 그렇게 계신 이제 한 분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정말 아무 그런 판단 없이 뭐 나중에는 조금은 해석을 하기는 해요. 하루키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악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게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해석을 좀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 마지막에 아주 소량이고 대부분의 분량을 그렇게 할애를 하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롯이 듣는 거. 그래서 그냥 그런 태도에 대해서 그냥 생각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런 게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이런 무거운 주제를 생각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결국에는 저는 좀 네. 쏙님도 그렇고 약간 어떻게 보면 네. 따님도 그렇고 좀 감동적인 거는 저 빼고 어떻게 보면 쭈님부터 시작해서 아까 쭈님이 아까 알 수 없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한 것을 알려는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 결국에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타자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인간이 갖는 건 되게 묘해가지고 타자를 이해하려조차 자기의 틀의 방식에 맞춰서 타자를 재단하려고 하잖아요. 아까 송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가부장제라는 아니면 남자가 바라보는 여성 뭐 이런 게 결국엔 그런 자기의 틀로 이제 타자라는 거를 주무려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다들 그런 것을 이해를 멈추지 않으려는 네, 필사에 아니면 그 타자의 따님이 보여주는 건 그렇죠. 타자를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또 다른 폭력이 돼서 가는 것을 되게 경계하고 그 자리를 일단 보존하려는 노력 그걸 이전에 근데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네. 그 가해자분들 그런 그 종교를 옹호하려는 건 정말 전혀 아니고요. 네, 네, 그쵸, 전혀 그쵸. 아닙니다. 네, 네, 그런 거 아니고. 따님 뭐 네. 따님 되게 기독교인이죠. 그죠? 네, 전혀 유혹을 네. 느끼지도 않고 네, 그런 오직 교리에 예수. 네. 오직 예수. 그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범주적 편견이라고 하거든요. 네. 한 집단을 그 네. 하나의 특성으로 대상화시켜서 네. 뭐 어떤 거라면 A라면 B일 것이다 이렇게 범주로 묶어가지고 하나로 그냥 퉁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혐오를 이제 작동시키는 하나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메커니즘 작동 기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따님 말씀하신 그런 하루키의 자세는 기자인 저도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네요. 왜냐하면 그 어찌됐든 논조를 정해두고 만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인터뷰하거나 할 때. 내가 이 새끼랑 박살나게 아작나겠고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사실. 이 코멘트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게 이게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그런 범주적 편견을 걷어내고 그냥 정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듣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때는 왜냐면은 이게 또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 저희 때 또 저희가 또 신문일기 혁명 세대 아니겠습니까? 네, 손석준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때는 그게 의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모르던 신문도 당파성이 있고 네네. 그런 걸 폭로하고 그 속에서 그걸 읽어내고 좋은데 그게 너무 역할이 있어요. 네. 관점이 있는 네. 기록. 관점이 있는 기록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요즘에는 너무 관점이 관점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정말 그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완전히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저도 그걸 보존하려는 노력 저도 일단 이 우리의 원점 이 사태의 어떤 전체의 그거를 일단 그대로 들려주려는 노력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네. 많은 걸 배우네요. 네. 배우는 걸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어제 따님은 또 이러면서 또 번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번역을? 이러면서 번역을? 네, 번역. 네. 저희 이렇게 지금까지 여름 휴가 때 읽으면 좋을 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 또 이미 다녀오신 분들, 또 부득이 휴가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 모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간 동안 잠시 좋아하는 책들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휴가를 상상해 보실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